네가 감히 무슨 짓을 한 것이냐?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 40년 묵은 된장찌개가 내 머리 위로 쏟아져 내린 순간 마음속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다. 뜨겁고 구리고 짠 국물이 하얀 블라우스와 정갈하게 빗어넘긴 머리카락을 적시며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눈을 감자 쉰내 나는 절망이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어디서 굴러먹던 개뼈다귀 같은 게 우리 집 부엌을 차지하고 있어. 썩 나가. 나가란 말이야. 시어머니 최순자 여사는 마른 장작 같은 팔을 휘저으며 고함을 질렀다. 핏기 없는 얼굴에 광기 어린 눈빛만이 형형했다. 며느리 박서진, 즉 나를 집안에 들인 파출부쯤으로 여기는 게 하루 이틀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온몸으로 밥상을 뒤엎는 기세는 흡사 전쟁터의 장수 같았다. 와장창 사기 그릇 깨지는 소리가 평창동의 적막한 2층 집을 갈기갈기 찢었다. 어머니, 저 서진이에요. 며느리요. 목소리가 떨렸다. 된장 건더기가 엉겨 붙은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간신히 내뱉은 말에 시어머니는 코웃음만 쳤다. 서진이? 그 애는 지금 내 시아버지 제사상 차리고 있을 게다. 넌 또 누구야? 어느 집에서 보냈어? 나가.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깨진 그릇 파편과 음식물 쓰레기로 아수라장이 된 마룻바닥을 멍하니 내려다볼 뿐이었다. 40년이다. 꼬박 40년을 이 집의 며느리로 살았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어머니의 입맛에 맞춘 된장찌개를 끓였다. 너무 짜지도 싱겁지도 않게. 멸치와 다시마로 정성껏 우린 육수에 직접 담근 된장을 풀어 애호박과 두부를 깍둑썰기 해넣은 그 찌개. 그것은 내 지난 40년 세월의 다른 이름이었다. 그때 신문을 보던 남편 이정훈이 느릿하게 소파에서 일어났다. 그는 내 꼴을 한번 쓱 훑어보더니 못마땅하다는 듯 혀를 찼다. 아침부터 또 왜 이래? 어머니 자극하는 무슨 짓이라도 한 거야? 책망이었다. 분노나 원망이 아닌 무심한 책망. 저 말이 40년간 닳고 다른 칼날이 되어 내 심장을 후벼 파는 것을 남편은 알까? 나는 대답할 기력조차 없었다. 뜨거운 된장 국물보다 더 아프게 뺨을 타고 흐르는 것이 눈물인지 땀인지 아니면 썩어 문드러진 내 청춘의 잔해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당신 어머니잖아요. 당신이 모시는 사람이기도 하잖아. 치매 걸린 노인네 비위 하나 못 맞춰서 집안을 이 꼴로 만들어. 남편은 더러운 바닥을 피해 조심스럽게 시어머니에게 다가갔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제가 있잖아요. 다정한 목소리. 나에게는 단 한 번도 허락된 적 없는 그 목소리로 남편은 시어머니를 부축해 방으로 모셨다. 쾅 하고 닫히는 방문 소리가 이 집에서 내 존재의 종언을 고하는 듯 했다. 나는 홀로 남아 엉망이 된 거실을 치웠다. 무릎을 꿇고 앉아 맨손으로 날카로운 사기 조각을 주워 담았다. 손가락 끝이 베어 피가 맺혔지만 아프지 않았다. 마음이 너무 아파 몸의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다. 이 집은 감옥이었다. 평창동의 으리으리한 2층 집, 남들은 모두 부러워하는 이 집은 나에게만 보이지 않는 창살이 빽빽한 감옥이었다. 나는 박서진이다. 62살. 하지만 내게는 다른 이름이 있었다. 아무도 불러주지 않아 나조차 잊고 살았던 이름. 김은영. 화가를 꿈꾸던 감수성 예민했던 문학소녀 김은영. 아버지의 사업이 부도나고 집안이 풍비박산 나기 전까지의 내 이름이었다. 중매로 만난 부잣집 아들 이정훈과 결혼하던 날 시어머니는 내 이름을 듣고 대놓고 비웃었다. 은영이라니. 이름이 어디 촌 구석 계집애 같구나. 우리 집안 격에 맞지 않아. 그렇게 내 이름은 하루아침에 지워졌다. 시어머니가 장명소에서 거금 주고 받아온 서진이라는 이름이 새 옷처럼 입혀졌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남편은 그저 어머니 뜻인데 따라드려라 한마디뿐이었다. 그때 알았어야 했다. 이 집에서 나는 나 자신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내 이름, 내 꿈, 내 인생은 이 집의 문턱을 넘는 순간 모두 버려야 한다는 것을. 욕실 거울 앞에 섰다. 된장 범벅이 된 몰골이 낯설었다. 눈가에는 자글자글한 주름이
입가에는 지워지지 않는 체념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이게 정말 나인가? 이게 정말 그림을 그리며 세상을 물들이고 싶었던 김은영의 마지막 모습인가? 서러움이 북받쳐 올라 샤워기를 틀고 소리 죽여 울었다. 40년의 서름이 뜨거운 물줄기와 함께 하수구로 흘러내리는 것 같았다. 오후가 되자 집안은 언제 그랬냐는 듯 고요해졌다. 남편은 골프 약속이 있다며 나갔고 시어머니는 방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다. 나는 묵묵히 밀린 집안일을 했다. 걸레질을 하고 빨래를 널고 저녁 찬거리를 다듬었다. 기계처럼 움직이는 몸과 달리 머릿속은 복잡했다. 요양원. 그 두 글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이건 배신일까? 아니면 나를 위한 마지막 구원일까? 조심스럽게 시어머니의 방문을 열었다. 혹시나 잠에서 깰까봐 발소리를 죽여 방 안으로 들어섰다. 퀴퀴한 노인 냄새와 약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다. 창문으로 스며드는 늦은 오후의 햇살이 방 안의 먼지들을 금가루처럼 반짝이게 했다. 나는 흩어진 이불을 바로 덮어주려 침대맡으로 다가갔다. 그때였다. 잠결에 뒤척이던 시어머니의 입술이 무언가 작게 옹알거렸다. 늘 그렇듯 잠꼬대려니 하고 돌아섰다. 하지만 등 뒤에서 들려온 그 소리는 잠꼬대가 아니었다. 너무나도 또렷하고 너무나도 선명해서 마치 40년의 시간을 거슬러 날아와 심장에 박히는 화살 같았다. 은영아.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내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다. 잘못 들었을 리 없었다. 나직했지만 분명한 목소리. 내 남편조차 부르지 않는 시댁 식구는 그 존재조차 모르는 오직 나만이 기억하는 그 이름.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을 돌렸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다. 하지만 미간을 희미하게 찌푸린 채 마른 입술을 달싹이고 있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는 숨을 죽이고 시어머니의 얼굴 가까이 귀를 가져갔다. 미안하다 은영아. 김 사장 내가 잘못했다. 단편적인 단어들이 튀어나왔다. 김 사장. 아버지를 부르던 호칭이었다. 지긋지긋한 그 단어. 아버지의 회사를 무너뜨리고 우리 가족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부도엄. 어떻게 시어머니가 그 단어들을 알고 있는 걸까? 치매가 만들어낸 환상일까? 아니면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걸까?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시어머니의 어깨를 가만히 흔들었다. 어머니, 정신 좀 차려보세요. 어머니,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은영이가 누구예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스르르 눈을 떴다. 하지만 그 눈은 다시 텅 비어 있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허공을 헤매다 내 얼굴에 멈췄다. 그리고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웬 아줌마가 왜 남의 방에 들어와 있어? 저리 가. 우리 영감 불러와 당장. 다시 원래의 시어머니로 돌아온 것이다.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죽은 남편만 찾는 치매 노인으로.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시어머니의 그 모습이 예전처럼 보이지 않았다. 방금 전 그 찰나의 순간에 보았던 것.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내 옛 이름과 아버지의 흔적들. 그것은 단순한 잠꼬대나 환각이 아니었다. 그것은 40년 동안 이 집의 두꺼운 벽지 뒤에 숨겨져 있던 거대한 비밀의 실마리였다. 나는 시어머니의 방을 나왔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 덜덜 떨렸다. 요양원에 보내려던 결심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대신 그 자리에 섬뜩한 의문이 독버섯처럼 피어올랐다.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아버지의 사업 실패.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한 시어머니. 그날 시어머니가 던진 된장찌개는 어쩌면 40년간 닫혀있던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열쇠였을지도 모른다. 40년 만이었다. 누군가 내 진짜 이름을 불러준 것은. 그리고 나는 그 이름 앞에 놓인 거대한 진실과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밤은 짐승처럼 소리 없이 다가와 나를 집어삼켰다. 잠들지 못했다. 은영아. 시어머니가 뱉어낸 그 이름이 귓가에 맴돌며 40년 묵은 상처를 헤집었다. 김은영이라는 이름 석자는 내 22해의 모든 것이었다. 캠퍼스 위에서 유화 물감이 꾸덕하게 마르던 냄새,
낡은 시집에 바스락거리던 책장 소리, 첫사랑의 설렘으로 붉어지던 뺨. 그 모든 것이 박서진이라는 이름의 무게에 짓눌려 화석이 되어버린 줄 알았다. 그런데 그 화석을 시어머니가 내 이름을 빼앗아간 장본인이 캐낸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언제 그랬냐는 듯 멀쩡한 얼굴로 내게 물을 떠오라 소리쳤다. 나를 박서진으로도 파출부로도 아닌 그저 거기 너라고 부르면서 어젯밤의 일은 한낱 꿈이었을까? 치매 노인의 뇌리에서 우연히 스쳐 지나간 의미 없는 음절의 조합이었을까? 혼란스러웠지만 나는 아무것도 묻지 못했다. 그저 차가운 물 한 잔을 떠다 바칠 뿐이었다. 하지만 내 안에서는 이미 미세한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다. 40년간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던 견고한 현실의 벽에 은영이라는 이름의 가느다란 실금이 간 것이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과거와 현재를 시계추처럼 오갔다. 대부분의 시간은 넉나간 노인의 모습이었지만 아주 가끔 섬광처럼 예리한 과거의 파편들을 쏟아냈다. 내가 죽을 쑤어 입에 넣어드릴 때였다. 시어머니는 숟가락을 밀어내며 퀭한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그놈의 어음만 아니었어도 김 사장,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손이 떨려 숟가락을 놓칠 뻔했다. 나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물었다. 어머니, 김 사장님이 누구세요? 시어머니는 대답 대신 입을 꾹 다물었다.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는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마치 방금 전의 말은 내가 지어낸 환청인 것처럼. 하지만 나는 똑똑히 들었다. 김 사장. 사업을 하셨던 아버지를 주변 사람들이 부르던 호칭이었다. 며칠 뒤 텔레비전에서 기업 총수의 비자금 관련 뉴스가 흘러나왔다. 소파에 앉아 졸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눈을 번쩍 뜨더니 화면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도둑놈. 다 저런 놈들이야. 친구 등쳐먹고 회사를 통째로 삼키는 피도 눈물도 없는 놈. 그 증오에 찬 목소리는 며느리인 나를 구박할 때와는 차원이 다른 진득한 원망이 서려 있었다. 남편은 어머니 시끄러워요 하며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려버렸지만 나는 얼어붙은 채 움직일 수 없었다. 친구. 아버지와 시아버지는 막역한 친구 사이였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시아버지를 내 유일한 벗이라 부르며 의지했다. 의심의 조각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다. 은영, 김 사장, 친구 등쳐먹고. 아무렇게나 흩뿌려진 듯한 단어들이 내 머릿속에서 하나의 끔찍한 그림을 그려내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그날 밤 골프 채널을 보고 있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여보, 어머님이 요즘 이상한 말씀을 자꾸 하세요. 하루 이틀이야? 치매가 더 심해지셨나 보지. 남편은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건성으로 대답했다. 나는 마른 입술을 축이며 말을 이었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자꾸 우리 아버지 얘기를 하세요. 김 사장님이니 어음이니. 그제야 남편은 고개를 돌려 나를 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이해가 아닌 짜증이 가득했다. 그래서?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치매 걸린 노인네 헛소리 가지고 뭘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 당신 아버지 회사 어려울 때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많이 도와주셨는지 잊었어?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유분수지.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말이 비수가 되어 나라와 심장에 박혔다. 40년 전 시아버지는 부도 위기에 몰린 우리 집에 찾아와 걱정 말게, 김 사장. 내가 어떻게든 막아보겠네라며 아버지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리고 며칠 뒤 아버지의 회사는 최종 부도 처리되었고 헐값에 시장에 나온 공장 부지와 기계들을 사들인 것은 다름 아닌 시아버지의 회사였다. 그때 모두가 말했다. 시아버지 덕분에 그나마 빚잔치를 할 수 있었던 거라고. 우리 가족도 나 역시도 그렇게 믿었다. 시아버지의 도움으로 남은 빚을 청산하고 나는 그 집의 며느리가 되어 은혜를 갚으며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냥 어머님 말씀이 하도 이상해서.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 당신이 자꾸 어머니 옛날 얘기 들쑤시니까 잠재의식에 있던 게 나오는 거겠지. 피곤하게 좀 하지 마. 가뜩이나 회사 일 때문에 머리 아파 죽겠으니까. 남편은 다시 텔레비전으로 고개를 돌려버렸다. 대화는 끝났다.
아니,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 나는 깨달았다. 이 거대한 성 안에서 나는 완벽한 이방인이자 외로운 섬이라는 것을. 남편에게 진실을 규명할 의지 따위는 없었다. 그는 아버지가 쌓아 올린 성공 신화 위에 세워진 자신의 인생이 흔들리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다. 그에게 시어머니의 말은 지워야 할 소음이고 나의 의심은 처리해야 할 불평일 뿐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다는 사실을 사무치게 깨달았다. 진실을 알고 싶다면 내 손으로 찾아내는 수밖에 없었다. 며칠 뒤 남편이 동창회 모임으로 늦는 날이었다. 시어머니는 이른 저녁부터 잠에 빠져들었다. 집 전체에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다. 바로 지금이라고 내 안에 무언가가 속삭였다. 나는 홀린 듯 시어머니의 방으로 향했다. 방 안은 시어머니의 시간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프탈렌 냄새와 낡은 나무 냄새, 그리고 희미한 양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다. 나는 숨을 죽인 채 방 한가운데에 우뚝 서 있는 낡은 자개장으로 다가갔다. 시어머니가 시집올 때 해왔다는 이제는 빛이 바래고 군데군데 칠이 벗겨진 이 집의 역사와도 같은 가구였다. 시어머니는 이 장롱만큼은 그 누구의 손도 타지 못하게 했다. 청소를 할 때도 겉만 닦게 할 뿐 문을 여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저 안에 무언가 있다. 내 직감이 비명처럼 외치고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장롱 문을 열었다. 삐걱하고 세월의 무게가 실린 소리가 났다. 안에는 겹겹이 쌓인 낡은 이불과 한복들이 들어차 있었다. 손을 넣어 조심스럽게 이불들을 헤집었다. 깊숙한 곳, 가장 아래쪽에서 딱딱한 무언가가 손끝에 닿았다. 먼지 쌓인 이불 보따리를 걷어내자 마침내 그것이 모습을 드러냈다. 손바닥 2개를 합친 만한 크기의 검붉은 오치를 한 작은 나무 괴짝이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녹슨 자물쇠가 굳게 채워져 있었다. 심장이 발소리처럼 크게 울리기 시작했다. 나는 괴짝을 끌어안고 내 방으로 달려왔다. 자물쇠는 작고 낡았지만 내 힘으로는 어림도 없었다. 나는 서랍을 뒤져 작은 가위와 실핀을 가져왔다. 손끝이 덜덜 떨려 몇 번이나 놓치기를 반복했다. 쇠와 쇠가 부딪히는 소리가 고요한 집안에서 유난히 크게 들리는 것 같아 숨을 죽였다. 10여 분쯤 지났을까? 철컥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수십 년의 시간을 봉인하고 있던 자물쇠가 마침내 풀렸다. 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괴짝 뚜껑을 열었다. 안에서 곰팡내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확 끼쳐왔다. 괴짝 안에는 누렇게 변색된 서류 뭉치와 손때 묻은 검은색 가죽 표지의 수첩 한 권이 들어있었다. 먼저 서류 뭉치를 집어들었다. 맨 위에 있는 종이를 펼치는 순간 나는 숨을 멈췄다. 약속엄. 그 밑에는 선명하게 찍힌 아버지의 회사 직인과 붓글씨처럼 힘있는 필체의 아버지 서명이 있었다. 그리고 지급 기일과 금액, 수취인 란에 적힌 시아버지의 이름. 그것은 40년 전 아버지의 숨통을 끊어놓았던 바로 그 부도엄이었다. 아버지가 친구를 믿고 마지막으로 발행했던, 그러나 끝내 막지 못했던 희망의 증표이자 절망의 낙인이었다. 손가락 끝이 차갑게 식어갔다. 왜 이것이 여기에 있는 것인가? 시아버지는 분명 이 어음을 포함한 모든 채무 서류를 처리했다고 했는데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뭉치 아래에 깔려있던 검은색 수첩을 집어들었다. 표지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다. 천천히 첫 장을 넘겼다. 그곳에는 내가 평생 봐온 시아버지의 필체가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적혀 있었다. 1986년 3월 12일. 김 사장이 찾아왔다. 마지막 희망이라며 내게 손을 내밀었다. 그의 눈에는 절박함이 가득했다. 기회는 이때다. 나는 눈을 의심했다. 다음 장 또 다음 장을 미친 듯이 넘겼다. 그것은 시아버지의 일기장이었다.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된 그의 성공 신화 뒤에 감춰진 추악한 욕망과 배신의 연대기였다. 시아버지의 일기장을 든 내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심장이 쿵, 쿵, 쿵 제멋대로 날뛰며 갈비뼈를 부술 듯이 쳐댔다. 아니야, 아닐 거야. 나는 몇 번이고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촘촘하게 박힌 검은 잉크의 글씨들은 비웃기라도 하듯 선명하게 그 자리에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다.
한 인간의 영혼을 갉아먹는 독이자 내 인생 전체를 부정하는 저주의 주문이었다. 나는 숨을 몰아쉬며 첫 장부터 다시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한 글자 한 글자 눈으로 씹어 삼키듯. 시아버지의 위선적인 미소와 인자한 목소리가 지면 위로 되살아나 나를 능멸하는 것 같았다. 1986년 3월 15일. 맑음. 김 사장이 오늘도 다녀갔다. 어음 만기일이 다가온다며 낯빛이 흑빛이다. 내 앞에서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였다. 나는 그의 손을 붙잡고 힘을 내라 격려했다. 함께 방법을 찾아보자고 자네 뒤에는 내가 있지 않냐고 말했다. 그는 내 말을 믿었다. 눈물까지 글썽이는 그 순진한 얼굴이라니. 멍청한 지고.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을 그는 평생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헛웃음이 터져나왔다. 아버지는 돌아가시는 날까지 시아버지를 은인이라 불렀다. 마지막까지 자신을 위해 애써주었던 유일한 친구라고. 그 모든 것이 기만이었다. 아버지는 벼랑 끝에서 동아줄인 줄 알고 잡았지만 그것은 시아버지가 던져준 썩은 거미줄에 불과했다. 1986년 4월 2일. B. 드디어 때가 왔다. 김 사장에게 그의 공장과 기계 설비를 담보로 내가 직접 마지막 어음을 발행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물론 시중보다 훨씬 불리한 조건이었다.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고맙다며 내 손을 잡고 놓지를 못했다. 그의 손은 땀으로 축축했다. 그가 발행한 모든 어음이 이제 내 손 안에 들어왔다. 그물의 마지막 매듭이 조여졌다. 나는 책상에 이마를 박았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팠다. 아버지가 사업 실패 후 술에 취해 울부짖던 밤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내가 사람을 너무 믿었다.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었다. 그 자책과 절망의 무게가 4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내 어깨를 짓눌렀다. 아버지는 배신당한 것이 아니었다. 철저하게 계획된 사냥의 먹잇감이었을 뿐이다. 일기장은 계속되었다. 시아버지의 탐욕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1986년 5월 10일. 흐림. 김 사장의 회사는 결국 내 손에 들어왔다. 헐값도 이런 헐값이 없다. 모두가 내가 무너져가는 회사를 인수해 직원들의 생계를 책임졌다고 칭송한다. 세상은 이토록 어리석다. 저녁에 집사람 최순자의 내 서재에서 어음 뭉치를 보았다. 그 여자답지 않게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는 이게 어찌 된 일이냐고 물었다. 나는 그저 여자는 알 것 없소. 입 다무시오 한마디 했다. 그날 이후로 집사람은 내 눈치를 살피며 말수가 더 줄었다. 겁이 많은 여자이니 무덤까지 비밀을 가져갈 것이다. 그것이 그녀가 이 집에서 편히 사는 유일한 길이다. 바로 여기였다. 시어머니 최순자. 그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남편이 가장 친한 친구의 등에 칼을 꽂고 그 피로 자신의 불을 쌓아 올리는 모든 과정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침묵했다. 가부장적인 남편이 두려워서 이 집의 안주인이라는 달콤한 자리를 잃을까봐 그녀는 진실 위에 굳게 자물쇠를 채웠다. 그리고 마침내 내 이름이 등장했다. 내 인생이 어떻게 그들의 거래에 제물로 바쳐졌는지에 대한 가장 잔인한 기록이었다. 1986년 6월 28일. 맑음. 정훈이 혼사 문제가 나왔다. 마침 김 사장의 큰딸이 나이가 찼다고 한다. 이름이 은영이라던가. 사진을 보니 반반하게 생겼다. 그 아이를 며느리로 들여야겠다. 김 사장네와의 악연을 인연으로 덮어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빚을 갚을 기회를 주는 것처럼 포장하면 그들은 감지덕지하며 딸을 내어줄 것이다. 몰락한 집안의 딸이니 순종적일 테고 우리 집안의 비밀을 알게 되더라도 감히 입을 열지 못할 게다. 일거양득이다. 이름은 촌스러우니 시집 오면 서진이라는 새 이름을 주어 과거를 지워버려야겠다. 김은영이라는 이름은 김 사장의 잔상과 함께 이 집에서 사라져야 마땅하다. 순간 숨이 멎었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내 결혼, 내 이름, 내 40년의 인생이 그 모든 것이 추악한 범죄를 덮기 위한 알리바이이자 족쇄였다. 나는 며느리가 아니라 인질이었다.
헌신적인 며느리 박서진이라는 역할극을 40년 동안 해온 광대였다. 그들이 짜놓은 각본 위에서 나는 나 자신을 잃어버린 채 춤을 추고 있었던 것이다. 억하고 신물이 넘어왔다. 화장실로 달려가 위액이 나올 때까지 격렬하게 구역질을 했다. 뱃속의 모든 것을 개워내도 지난 40년간 차곡차곡 쌓여온 이 더러운 진실과 배신감은 토해낼 수가 없었다. 거울 속에는 눈물과 콧물, 침으로 범벅이 된 낯선 여자의 얼굴이 있었다. 핏발선 눈으로 나를 노려보는 그 얼굴에서 나는 22살의 김은영을, 그리고 한평생을 속고 살았던 내 아버지의 원통한 얼굴을 보았다. 분노가 온몸의 피를 들끓게 했다. 이 집을 불태워버리고 싶었다. 저 일기장을 들고 온 세상에 소리치고 싶었다. 당신들이 존경하는 이강식 회장은 친구를 배신한 사기꾼이며 그의 아들 이정우는 그 피 묻은 돈으로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있는 기생충이라고. 그리고 당신 최순자 여사. 당신은 그 모든 것을 알고도 침묵한 비겁한 공범이라고. 나는 일기장과 부도어음을 움켜쥐고 비틀거리며 방을 나섰다. 발걸음이 향하는 곳은 명확했다. 시어머니의 방. 이 모든 비극의 시작과 끝. 내 원망과 증오가 향해야 할 유일한 곳이었다. 방문을 벌컥 열었다. 어둠 속에서 시어머니가 침대에 등을 기댄 채 희미하게 앉아 있었다. 인기척에 그녀가 고개를 돌렸다. 텅 빈 눈동자가 나를 향했다. 누구야? 쉰 목소리가 어둠을 갈랐다. 나는 대답 대신 방 안에 불을 켰다. 갑작스러운 빛에 시어머니가 눈을 찡그렸다. 나는 그녀의 침대 앞으로 다가가 손에 쥔 일기장과 어음을 그녀의 눈앞에 던지듯 내밀었다.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어머니? 내 목소리는 내가 듣기에도 낯설었다. 칼날처럼 날카롭고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시어머니는 누렇게 바랜 종이와 낡은 수첩을 한참 동안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초점 없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 같았다. 이게 왜? 그녀의 입에서 희미한 신음이 새어나왔다. 알아보는 것이다. 치매의 두꺼운 안개 저편에서 기억의 망령이 고개를 쳐들고 있었다. 왜 이게 여기 있냐고요? 어머님이 평생토록 숨겨두셨잖아요. 이 낡은 장롱 깊숙한 곳에 당신 남편의 추악한 비밀과 당신의 비겁한 침묵을 함께 봉인해 두셨잖아요. 나는 악을 쓰듯 소리쳤다. 40년간 억눌러온 모든 서름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말씀해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당신 남편을 얼마나 믿었는데, 죽는 순간까지 친구라고 은인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당신들은 사람이 아니야. 악마야. 내 절규의 시어머니는 겁에 질린 아이처럼 몸을 움츠렸다. 그저 아니다 아니다 하는 말만 중얼거릴 뿐이었다. 그 모습에 나는 더욱 이성을 잃었다. 나는 일기장을 펼쳐 가장 잔인한 구절을 찾아 그녀의 얼굴에 들이밀었다. 보세요. 똑똑히 보시라고요. 김은영이라는 이름은 김 사장의 잔상과 함께 이 집에서 사라져야 마땅하다. 이게 당신 남편이 쓴 글이에요. 내 이름, 내 인생, 우리 가족의 모든 것을 짓밟고 빼앗아간 당신들이 어떻게 지난 40년간 내 앞에서 웃을 수 있었어요? 내가 끓여주는 된장찌개가 목으로 넘어갔냐고요.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 순간이었다. 내 손에 들린 일기장을 응시하던 시어머니의 눈빛이 돌연 선명해졌다. 치매 환자의 흐릿하고 공허한 눈빛이 아니었다. 너무나도 맑고 투명해서 그 안에 담긴 감정이 고스란히 비치는 한 인간의 맨얼굴이었다. 그녀의 시선은 일기장에서 내 얼굴로 그리고 내 눈으로 옮겨왔다. 마른 장작 같던 손이 허공을 더듬어 내 손을 향해 아주 천천히 그리고 힘겹게 뻗어왔다. 나는 그 손을 뿌리치려 했다. 더러운 손에 닿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다음 행동에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은영아. 40년 만이었다. 내 진짜 이름을 그토록 지우고 싶어 했던 그 이름을 시어머니가 불렀다. 또렷하고 분명한 목소리로. 그 한마디에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멎는 듯 했다. 내 분노도 절규도 원망도 모두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다.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메마른 논바닥이 갈라지듯
깊게 팬주름을 타고 두 줄기 눈물이 턱끝에 매달렸다. 그녀는 마침내 내 손을 붙잡았다. 앙상하고 차가운 손이었지만 그 악력은 필사적이었다. 내가 잘못했다. 그녀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미안하다, 은영아, 정말 미안하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숨을 죽인 채 내 손을 잡고 우는 늙은 여자를 내려다볼 뿐이었다. 복수를 다짐했던 내 심장이 속수무책으로 흔들렸다. 그 사람이 내 시아버지가 무서워서. 마지막 말은 거의 흐느낌에 가까웠다. 나는 평생을 그 사람 그림자 밑에서 살았어.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말 한마디 거역할 수가 없었어. 내 얼굴을 볼 때마다 내 아버지가 생각나서 죄책감에 내가 미쳐버릴 것 같아서. 그래서 너한테 더 모질게 굴었다. 그래야 내가 살 것 같아서. 내가 나쁜 년이다. 내가 천벌을 받을 년이야. 시어머니는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며 내 손등에 얼굴을 묻었다. 뜨거운 눈물이 내 손등 위로 뚝뚝 떨어졌다. 그것은 악어의 눈물이 아니었다. 한평생을 공포와 죄책감 속에서 살아온 또 다른 피해자의 참회였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시어머니가 지난 40년간 나에게 퍼부었던 모진 구박과 무시가 실은 그녀 자신을 향한 채찍질이었음을. 내 얼굴에서 죽은 친구의 모습을 보며 괴로워했던 한 인간의 뒤틀린 자기 방어였음을. 그녀 역시 이 거대한 집이라는 감옥에 갇힌 또 한 명의 불쌍한 죄수였을 뿐이라는 것을. 손에 들려있던 일기장과 어음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내 마음을 짓누르던 거대한 증오의 바위도 함께 무너져 내리는 듯 했다. 복수심이 있던 자리에는 거대한 허무와 연민이 차올랐다.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진실을 파헤치려 했던가? 이 늙고 병든 여인의 무릎을 꿇리기 위해서였나? 이미 죽어버린 시아버지의 무덤을 파헤치기 위해서였나? 나는 남은 한 손을 들어 울고 있는 시어머니의 마른 등을 가만히 쓸어내렸다. 용서할 수 있을까? 아니, 용서라는 단어조차 사치였다. 우리 두 사람의 뒤틀린 40년 세월을 어떻게 한마디 말로 정의할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내 앞에는 더 이상 증오의 대상인 시어머니가 없었다. 그저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저당 잡힌 채 공포 속에서 시들어버린 최순자라는 한 여자만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나는 40년 만에 박서진이라는 껍데기를 벗고 김은영이라는 내 진짜 이름으로 그녀의 눈물을 마주하고 있었다. 시어머니의 뜨거운 눈물이 내 손등을 적시고 그 온기는 40년 묵은 내 마음의 동상을 녹이는 듯했다. 쿵 하고 바닥에 떨어진 일기장과 어음은 마치 거대한 서사의 마지막 마침표처럼 보였다. 증오의 불길이 사그라든 자리에는 폐허처럼 황량한 허무와 재 속에서 피어나는 온기처럼 알 수 없는 연민이 뒤섞여 피어올랐다. 나는 내 손을 붙잡고 어린아이처럼 우는 늙은 여자를, 내 청춘을 통째로 앗아간 그 여자를 그저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복수는 끝났다. 아니,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 내가 마주한 진실의 끝에는 단죄해야 할 악인이 아니라 공포에 질려 스스로를 파괴한 또 다른 나약한 인간이 있을 뿐이었다. 한참을 울던 시어머니는 기력이 다했는지 내 손을 잡은 채 스르르 잠이 들었다. 새근거리는 숨소리는 죄의 무게를 모두 내려놓은 사람처럼 평온하게만 들렸다. 어젯밤의 그 고백과 참회는 다시 치매에 짙은 안개 속으로 사라져버린 것일까? 나는 조심스럽게 시어머니의 손을 놓고 이불을 목까지 끌어 덮어주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시아버지의 일기장과 우리 아버지의 부도어음을 주워들었다. 더 이상 뜨거운 분노의 증거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제 그저 한 시대를 살아낸 사람들의 슬프고 뒤틀린 역사가 담긴 낡은 종이 뭉치일 뿐이었다. 나는 괴짝을 원래 있던 장롱 깊숙한 곳에 다시 넣어두고 문을 닫았다. 판도라의 상자는 열렸고 그 안에 모든 불행과 악의는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그 상자 맨 밑바닥에 남아있었다는 희망처럼 나는 시어머니의 눈물 속에서 아주 희미한 빛을 본 것 같았다. 그것이 나를 위한 구원인지 아니면 더 깊은 절망의 시작인지는 알 수 없었다. 내 방으로 돌아오지 않고 나는 밤새도록 텅 빈 거실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흐느낌처럼 들렸다. 나는 누구를 위해 울어야 하는가?
모든 것을 빼앗긴 아버지와 나를 위해? 아니면 평생을 비밀의 감옥에서 살아온 시어머니를 위해? 어쩌면 우리 모두를 위해 울어야 하는지도 몰랐다. 탐욕과 배신이 빚어낸 이 거대한 비극의 사슬에 묶인 우리 모두는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였다. 새벽녘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와 함께 남편이 돌아왔다. 술 냄새를 풍기며 거실로 들어선 그는 소파에 웅크린 내 모습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다. 이 시간에 안 자고 뭐해? 어머니는 주무셔?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해 눈이 뻑뻑했지만 정신은 얼음물에 담갔다 뺀 것처럼 차갑고 명료했다. 나는 탁자 위에 놓아두었던 시아버지의 일기장을 남편 앞으로 밀었다. 이게 뭐냐? 남편은 귀찮다는 듯 일기장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첫 장을 넘겼다. 그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가는 것을 나는 똑똑히 보았다. 술기운으로 불쾌하던 낯빛이 하얗게 질려갔다. 장을 넘기는 손길이 점점 거칠어지고 그의 입에서는 낮은 욕설이 터져나왔다. 마침내 자신의 결혼에 대한 대목을 읽었을 때 그는 일기장을 바닥에 패대기 쳤다. 이게 다 뭐야? 어머니가 이런 걸 주셨어? 치매 노인네가 꾸며낸 망상이야. 말도 안 돼. 그는 믿고 싶지 않은 현실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부정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내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어머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찾았어요. 그리고 어젯밤 어머님은 모든 걸 고백하셨어요. 잠시 정신이 돌아오셨을 때 내 진짜 이름을 부르면서 은영아, 미안하다고. 은영이라는 이름에 남편의 어깨가 움찔했다. 그는 잠시 말을 잃고 나를 바라보다가 이내 다시 격분하며 소리쳤다. 헛소리 집어치워. 아버지가 어떤 분인데? 당신 아버지를 위해 얼마나 애쓰셨는데. 그걸 지금 이따위 낡은 종이 쪼가리 하나 믿고 아버지를 모욕하는 거야? 모욕이 아니에요. 사실이지. 사실? 이게 사실이면 뭐가 달라지는데?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당신 아버지가 망한 것도 사실이야. 이제 와서 이걸 들춰내서 어쩌자는 건데? 이 집안 풍비박산 내고 싶어?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남편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진실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다. 자신이 지금껏 누려온 모든 것, 아버지의 후광과 부와 명예, 이 평창동 2층 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지도 모른다는 공포였다. 그는 단 한 번도 내 상처에 대해 묻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할 뿐이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의 민낯을 마주하는 순간이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그와 말을 섞고 싶지 않았다. 당신 말이 맞아요. 이걸 들춰내서 뭘 어쩌겠어요. 돌아가신 분들을 다시 살려낼 수도 없고 지나간 40년 세월을 되돌릴 수도 없겠죠. 내 체념 섞인 대답에 남편의 얼굴에 잠시 안도하는 기색이 스쳤다. 하지만 내 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달라졌어요. 나는 더 이상 박서진으로 살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을 남기고 나는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다. 문 밖에서 남편이 무어라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귀를 막았다. 나는 침대 옆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서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냈다. 22살의 김은영. 단발머리를 한 채 이젤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세상의 모든 꿈을 꾸던 시절의 나였다. 사진 속의 은영은 나를 보며 묻는 것 같았다. 너는 지난 40년간 어디에 있었느냐고. 너의 꿈과 너의 이름은 어디에 버려두었느냐고. 나는 사진을 가슴에 품고 소리 없이 울었다. 그것은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다. 미안함의 눈물이었다. 박서진이라는 이름의 감옥에 김은영을 가두어두고 외면하고 잊고 살았던 지난 세월에 대한 참회의 눈물이었다. 나는 헌신적인 며느리, 성공한 남자의 아내라는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나 자신을 기꺼이 제물로 바쳤다. 하지만 이제 그 연극은 끝났다. 진실의 조명이 켜진 무대 위에는 낡고 초라한 진짜 내 모습만이 남아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안방이 아닌 작은 건넌방에서 눈을 떴다. 결혼 후 한 번도 사용한 적 없던 먼지 쌓인 방이었다. 밤새 내린 비는 그쳤고 창문으로 눈부신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나는 그 햇살을 온몸으로 맞으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온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역설적으로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진 기분이었다. 나는 부엌으로 갔다. 남편은 이미 출근했는지 보이지 않았다. 식탁 위에는 어젯밤 내가 던졌던 일기장이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다. 나는 그것을 집어들어 다시 시아버지의 괴짝에 넣고 이번에는 자물쇠를 채우지 않았다. 숨길 이유도 다시 들춰볼 이유도 없었다. 그저 역사의 한 페이지로 그 자리에 둘 뿐이었다. 그리고 나는 쌀을 씻어 밥을 안치고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다. 늘 하던 일이었지만 오늘은 모든 것이 달랐다. 나는 더 이상 시어머니의 입맛에 맞춰 멸치 육수를 진하게 내거나 된장을 짜게 풀지 않았다. 어릴 적 친정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방식 그대로 쌀뜨물에 슴슴하게 된장을 풀고 풋고추를 쫑쫑 썰어 넣었다. 칼칼하면서도 구수한 바로 김은영이 기억하는 된장찌개의 맛이었다. 찌개가 끓는 동안 시어머니의 방으로 갔다. 시어머니는 잠에서 깨어 멍하니 허공을 보고 있었다. 어젯밤의 폭풍 같은 참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다시 모든 것을 잊어버린 치매 노인의 얼굴로 돌아와 있었다. 나를 보더니 경계하는 눈빛으로 물었다. 누구세요? 나는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저 은영이에요. 어머니. 그 이름의 시어머니는 고개를 갸웃거릴 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녀를 부축해 일으켜 세수시키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혔다. 앙상하게 마른 등을 닦아주며 나는 이 작은 몸으로 평생 얼마나 큰 공포와 죄책감을 짊어지고 살았을까 생각했다. 증오는 연민에게 자리를 내어준 지 오래였다. 나는 시어머니를 식탁에 앉히고 내가 끓인 된장찌개와 따뜻한 밥을 떠서 상을 차렸다. 그리고 숟가락에 밥과 찌개를 얹어 시어머니의 입가에 가져갔다. 시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입을 벌려 음식을 받아 먹었다. 몇 번을 오물거리던 그녀가 나를 보며 말했다. 맛있네. 꼭 우리 엄마가 해준 것 같아.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을 용서했다. 시아버지의 배신도 남편의 방관도 시어머니의 모진 세월도. 그 용서는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오직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 40년간 나를 올감했던 증오와 원망의 사슬을 끊어내고 김은영의 이름으로 내 삶을 다시 살아가기 위한 나만의 의식이었다. 나는 요양원을 알아보던 전화번호를 찢어버렸다. 시어머니를 그곳에 보내는 것은 도망치는 것과 같았다. 나는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이 집에서 내게 남겨진 시간 동안 나는 최순자라는 한 인간의 마지막을 지켜주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며느리 박서진의 의무가 아니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인간 김은영의 선택이었다. 한때는 나를 가두었던 감옥이었던 이 집이 이제는 내 스스로의 구원을 완성해 나갈 마지막 무대가 될 터였다. 그날 오후 나는 먼지가 뽀얗게 쌓인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구석에 처박혀 있던 낡은 이젤과 물감통을 꺼내왔다. 캔버스는 없었지만 상관없었다. 나는 창가에 이젤을 세우고 낡은 스케치북 한 권을 펼쳤다. 연필을 쥔 손이 어색하게 떨렸지만 나는 창밖의 풍경을 그리기 시작했다. 담쟁이 덩굴이 무성한 옆집 담벼락, 전깃줄에 나란히 앉은 참새 2마리, 그리고 파랗게 펼쳐진 겨울 하늘. 지난 40년간 나는 이 집의 창문을 통해 세상을 내다보기만 했다. 창살 없는 감옥 안에서 바깥 세상을 동경만 하는 죄수처럼. 하지만 오늘 나는 처음으로 그 풍경을 내 종이 위에 옮기고 있었다. 세상을 내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었다. 연필이 종이를 스치는 사각거리는 소리가 평온하게 울려 퍼졌다. 더 이상 나는 박서진이라는 이름 뒤에 숨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림을 그리는 여자 김은영이다. 내게 남은 삶이 얼마나 될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남은 시간 동안 나는 수많은 그림을 그릴 것이다. 잃어버린 내 이름과 꿈, 그리고 뒤늦게나마 되찾은 내 삶의 존엄성을 화폭에 가득 채울 것이다. 문득 아래층에서 시어머니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예, 거기 누구 있니? 물 좀 다오. 나는 연필을 내려놓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네, 어머니. 은영이가 가요. 나는 김은영으로 이곳에 남기로 했다. 은영 씨의 선택,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이 감동적인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